안녕하세요. 조광팔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 64시고요. 오늘따라 유난히 아내가 생각이 나 생각에 젖다가 딸의 사연을 적어 내려가 봅니다. 아내가 제 곁을 떠난 지도 언 20해가 훌쩍 넘었습니다. 봄꽃처럼 환하게 웃던 아내는 제게 서연이라는 자신을 꼭 닮은 보물 하나를 남겨두고는 훌쩍 하늘로 떠나버렸죠. 그 후로 제 인생은 오직 하나, 딸 서연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딸의 머리를 빗겨주고 끓일 줄 아는 것이라곤 김치찌개뿐이라 매일같이 같은 반찬을 밥상에 올리면서도 제 딸은 단 한 번의 투정 없이 참으로 곱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런 딸이 제 품을 떠나 시집을 가던 날, 저는 텅 빈 집에서 밤새 아내의 사진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잘 키워 보냈노라고, 이제야 당신에게 떳떳할 수 있겠노라고. 다행히 제 사위 강민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녀석이었죠. 어릴 적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외롭게 자랐다는 그 아이는 그래서인지 사람의 온기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처음 제 앞에 와서 어색하게 무릎을 꿇고 혹여나 자신이 고아이고 의지할 데 없기에 결혼을 반대할까 싶어 온 진심을 다해서 제게 바들바들 떨며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서연이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아버님께도 사위로서 잘하고 서연이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그 순하고 진실한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딸의 손을 잡고 웃는 그 녀석의 얼굴을 볼 때면 먼저 떠난 아내도 하늘에서 분명 흐뭇하게 웃고 있으리라 믿었기에 저는 망설임 없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자식 내외는 조촐하게 작은 식장에서 소소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딸의 시집가는 모습을 보며 부디 강민이와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신혼생활을 여의치 않고 넉넉하지 못하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서연이는 늘 웃음을 머금으며 행복하다 말하며 야무지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어여쁜 부모에게 삼신할미가 아이를 점지해 주었고 머지않아서 저는 할아버지가 되었죠. 아버님, 서연이가요, 방금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위 녀석의 목소리는 흥분과 감격으로 잔뜩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쿵하고 내려앉은 기분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곧 만나게 될 손주의 얼굴만이 가득 그려지고 있었죠.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 꼬물거리며 잠들어 있는 작은 생명들.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눈길을 사로잡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손주의 이름표가 붙은 작은 요람, 제 손주였죠. 아버님, 저기요, 우리 아들이에요. 너무 예쁘죠? 옆에 선 사위는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가슴 벅찬 감동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딱 보기에도 엄마 아빠 이쁜 구석만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12번 변한다고 나이 지긋한 간호사가 너무 예뻐 눈을 못 떼는 제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이가 눈을 뜬 후에는 뜻밖에도 이상하게 아무리 뜯어보고 또 뜯어봐도 그 작은 얼굴에서 제 사위 강민이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갓난아기 얼굴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들 합니다. 붓기가 빠지고 자라면서 수십 번도 더 바뀐다고도 하지요. 하지만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 사위는 쌍꺼풀 없는 선한 눈매에 오뚝한 콧날을 가진 누가 봐도 시원시원한 동양적인 미남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도 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양 아기처럼 짙은 쌍꺼풀 라인을 가지고 있었죠. 콧대는 낮고 코끝은 뭉툭해서
오뚝한 사위의 코와는 정반대의 모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것은 제 딸 역시도 쌍꺼풀이 없는 아이란 것이었죠. 물론 수술해서 쌍꺼풀을 갖게 되었지만 원래는 무쌍꺼풀이었던 아이였습니다만 사위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허허, 이놈 참 누굴 닮아 이렇게 이목구비가 진한가? 저는 애써 농담처럼 말을 건넸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딸도 마음이 철렁하는 얼굴이 식은땀을 흘리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제 말에 사위는 그저 좋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닮았나 봐요. 임신했을 때 잘생긴 외국 배우 사진을 많이 봐서 그런가? 아무렴 어떻습니까, 아버님? 제 아들인데. 느낌이 쎄한 것이 그 순수한 말을 듣고 있는 제 등줄기로 식은땀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며칠 뒤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딸의 집에 들렀을 때 그 위화감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의 얼굴을 가까이 보려고 제가 손주를 한번 안아보려 팔을 뻗자 딸 서연이가 화들짝 놀라며 아이를 제 품으로 더 끌어당겼습니다. 아빠 안 돼요. 아직 아이가 낯가려서 울어요. 저는 서운했지만 굳이 따져 묻지 않고 멋쩍게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생하다 보니 자기 자식이 귀해서 그렇겠죠. 그렇지만 의심이 가는 딸의 행동은 계속해서 제 눈에 거슬렸습니다. 은근슬쩍 제가 아이의 혈액형을 묻자 아직 검사 안 해봤다며 말을 돌렸고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물으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며 화제를 바꾸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사위 녀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부인 감싸기에 바빴습니다. 아버님, 서연이가 산후 우울증인가 봐요. 제가 더 잘할게요, 아버님. 이라며 오히려 아내를 감쌌습니다. 그 착하고 순박한 녀석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죄를 지은 것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신 차리자. 그래도 내 딸이야. 내 딸이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늙어서 의심만 많아진 게야. 우리 서연이가 그럴 리가 없어.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또아리를 튼 독사처럼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아이의 낯선 얼굴이 떠올라 소스라치게 놀랍게 했고 밥을 먹다가도 딸의 불안한 눈빛이 생각나 숟가락을 놓기 일쑤였죠. 연락을 한번 해보려다가 괜히 무소식이 희소식인데 내가 들쑤시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전화번호를 누르다가 그냥 핸드폰을 꺼버렸고 괜찮겠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게 살다가 어느 주말이 찾아왔는데 마침 옆집에서 김치를 담가서 한가득 주었길래 딸의 집에 겸사겸사 반찬거리를 가져다 주러 들렀을 때 사위는 마침 회사 일로 잠시 외출하고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딸과 손주 단 둘이만 있었지요. 곤히 잠든 손주의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또다시 그 끔찍한 의심이 제 심장을 옥죄어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시 아이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딸에 관한 일이었기에 언제까지나 눈을 감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화장실 좀 다녀오마. 저는 딸에게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말했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 사위가 평소에 쓰던 칫솔이 칫솔꽂이에 꽂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내 손으로 내 딸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것인가? 솔직히 진실을 안 후라고 하더라도 해결책 또한 없었습니다. 망설임과 초조함이 들었고 고민하다가 저는 앉아있던 변기통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의심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위의 칫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제 외투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그것을 숨겼죠.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마치 제 양심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빠, 벌써 가시게요? 이따 최서방 올 텐데 같이 식사하고 가시지. 아니다. 내가 요새 통 소화를 못 시켜서 오늘은 이만 가고 다음에 또 오마. 그렇게 저는 딸을 피하다시피 하며 도망치듯 딸네 집을 빠져나왔고 사위의 칫솔을 훔쳐온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외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 작은 물건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져 차마 옷을 벗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식탁 의자에 꼿꼿이 앉아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수도 없는 갈등이 계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내 딸을 의심하고 내 사위를 기만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을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미처 못 챙긴 것을 마저 구하기 위해 다시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주가 쓴다는 젖병과 장난감을 몇 개 사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현관문을 열었지요. 아빠, 어쩐 일이야? 또 오셨네? 오늘은 식사하시고 가실 거죠? 딸은 저를 보며 반가운 기색 속에서도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빛을 띄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또 한 번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손주에게로 갔고 손주는 조금씩 자라는 것이 보이면서 점점 사위의 얼굴과는 멀어지고 있던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강아지 하레비가 장난감 사왔다. 이거 가지고 놀까?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 아이가 입에 물고 있던 공갈 젖꼭지를 슬쩍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사온 장난감을 아이 손에 쥐어주며 시선을 돌렸지요. 딸이 장난감에 정신이 팔린 사이 저는 재빨리 그 젖꼭지를 손수건에 감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다 못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제 평생에 이렇게 비겁하고 초조한 도둑이 되어본 적이 있었던가요? 그것도 딸 집에서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2개의 샘플, 사위의 칫솔과 손주의 공갈 젖꼭지를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찾아낸 유전자 검사기관의 주소를 떨리는 손으로 적어 내려갔죠. 익명으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문구가 그나마 제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우체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 작은 상자 하나가 제 딸의 가정을, 어쩌면 제 남은 인생 전부를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등기우편 창고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돌아서서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할까? 의심을 가슴에 묻은 채 그저 모르는 척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일은 아닐까? 하지만 고개를 들자 창구 너머로 보이는 사위 녀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모 없이 외롭게 자라 이제야 겨우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해하는 그 착한 아이의 얼굴이 정말 만약에 내 딸이 저 아이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알고도 눈 감는 것은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상자를 창구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제게 1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저는 지옥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에는 어김없이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며 시간을 죽였습니다. 밥맛을 잃어 며칠 사이에 얼굴이 헬쑥해졌죠. 그러던 중 사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 주중에 몇 번 다녀가셨다면서 식사도 안 하시고 가셨다면서요. 이참에 주말에 식사나 같이 하시죠. 서연이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린다고 하네요.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아버지라 부르며 살갑게 구는 그 녀석에게 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찾아간 딸의 집은 여느 때처럼 단란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사위는 아이를 돌보며 연신 싱글벙글했고
딸은 제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정성껏 차려냈죠. 그 완벽한 행복의 풍경 속에서 저 혼자만이 이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비밀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 있으세요? 걱정스럽게 묻는 사위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며 얼버무리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그 시간은 제게 가혹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우편함에 꽂혀있는 낯선 기관의 이름이 적힌 등기 우편물.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그것을 집 안으로 가져왔죠.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봉투를 뜯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봉투를 열고 그 안에 든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많은 글씨와 숫자들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줄 최종 결론이 적힌 곳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그 차갑고 명백한 문장. 의뢰인 A와 의뢰인 B는 부자관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야 할 유전자 0이 일치하지 않는 바 친자관계가 성립할 확률은 0.0001%입니다. 0%. 그 숫자는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내리쳤죠. 아니 어쩌면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무언가 잘못된 게 분명해. 저는 종이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끔찍한 의심이 피하고 싶었던 최악의 진실이 차가운 활자가 되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사위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제 온몸을 갈기갈기 찢는 듯 했습니다. 내 딸이,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딸 서연이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이미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딸에게 가야 한다. 가서 직접 물어야 한다. 이 모든 진실을 그 아이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만 한다. 저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제 손에는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마지막 증거, 그 잔인한 검사 결과지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 딸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들끓는 분노와 차가운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딸의 멱살이라도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리고 저 착하디 착한 사위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너의 양심은 어디에 팔아먹었느냐고.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빨라졌고 숨은 거칠어졌죠. 딸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몇 번이나 망설여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 안쪽에서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와 함께 사위의 다정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아빠 보고 웃었네. 세상에 이렇게 예쁜 걸 어떡하지? 우리 효자, 아빠 힘내라고 이렇게 웃어주는 거야?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순수한 행복의 소리에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들끓던 분노 위로 차가운 물이 끼얹어진 듯 머리가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문에 귀를 더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우리 강산이가 나보고 웃었어. 정말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우리 아들 아빠 좋아하는 거 누가 모를까봐? 아니야, 정말이라니까. 이건 그냥 웃는 게 아니야. 나를 알아보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웃음이라고. 안 그래 아들? 서연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쁜 내 아이를 낳아줬어? 사위 녀석의 목소리에는 깃털처럼 가볍고 햇살처럼 따스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부모 없이 외롭게 자라온 그 아이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아빠라는 이름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웃음소리, 저 행복, 그것은 그 아이가 평생을 꿈꿔왔을지도 모르는 삶의 전부와도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 진실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순간 저 행복한 웃음소리는 비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위의 세상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제 딸의 인생 또한 파탄나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작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빠를 잃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 차라리 모른 척 덮어놓는 게 사위를 진정 위하는 게 아닐까? 어쩌면 사위를 위한다는 핑계로 결국은 내 딸을 위한 비겁한 판단일지도 모른다는 것에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어쨌든 사위를 아끼고 양심이 찔리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 아버지였으니까 말이죠.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손을 힘없이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검사 결과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이 끔찍한 진실을 영원히 몰랐더라면 저 평화로운 풍경을 그저 흐뭇하게 바라보는 늙은 장인으로 남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놈의 의심병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문이 열리고 사위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오셨으면 초인종을 누르시지.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 너희들 잘 있나 하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일숙한 얼굴을 보며 사위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마침 서연이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약과를 사다 놨는데 저는 차마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 행복한 공간에 이 더러운 비밀을 품은 채 발을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다. 됐다. 내가 지금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 너희들 잘 지내는 것 같으니 됐다. 저는 서둘러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아버님 하며 저를 부르는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차마 돌아보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검사 결과지를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닫아버리듯 자물쇠라도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죠. 저는 침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딸을 용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위를 위한, 아니 어쩌면 저 작은 아이를 위한 제 비겁하고도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잠이 들면 사위가 피눈물을 흘리며 제게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원망하는 꿈을 꾸었고, 깨어있을 때는 딸의 불안한 눈빛과 아이의 낯선 얼굴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딸의 집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정면으로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죠. 냉장고에 사다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간만에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은행 ATM기 앞에서 초조한 얼굴로 서성이다 다급하게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딸은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살피면서 후다닥 어디론가 가는데 저도 모르게 딸을 따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숨죽이며 딸을 쫓아가는데 딸은 주차장 구석으로 가더니 모자를 푹 눌러 쓴 낯선 남자에게 그 돈을 건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랐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저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자는 돈을 받고도 무언가 더 요구하는 듯 했고 제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남자의 스쳐가는 얼굴을 보니 진한 쌍꺼풀이 눈에 띄었고 손주의 얼굴이 순간이나마 겹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놈이구나. 아이의 친부. 그리고 내 딸을 협박하고 있는 저 파렴치한 놈. 제 딸이 단순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침묵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제 딸의 인생은 저 악마 같은 놈에게 평생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랍 속에 묻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침묵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서연이의 아버지로서 이 사실을 파헤치고 어떻게든 연유를 알고서 해결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낯선 남자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을 목격한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서랍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 친자 관계 불일치라는 글자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딸이 저 시궁창 같은 놈에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저는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위가 출근한 시간을 일부러 맞춘 것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잠이 덜 깬 얼굴의 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제가 가져온 검사 결과지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 줄 아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갔습니다. 누구보다 딸이 고통받는 건 알고 있었지만 딸도 잘한 것은 없었기에 실망감에 곱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의 서류를 본 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공이 파르르 떨리고 입술이 하얗게 말라붙었습니다. 아빠, 이걸 어떻게...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이제부터 너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내게 말해야 돼. 그리고 어제 네가 돈을 건네던 그놈은 누구냐? 혹시 그놈이 이 아이 애비냐? 제 고함 소리에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가녀린 어깨를 들썩이며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잠시 마음이 약해졌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동정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울던 딸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차마 마주보기 힘들 정도였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강민 씨 아이를 못 가져요. 심장이 쿵 떨어지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딸의 첫마디에 제 머릿속은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딸은 입술을 어렵게 떼며 제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러다 보니 이야기는 결혼 후 1년이 지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딸과 사위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좀처럼 소식이 없자 부부는 함께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사위 강민이가 비폐쇄성 무정자증이라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민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늘 웃던 사람이 웃음을 잃고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술을 마셨어요. 제 얼굴만 보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자기는 남편이 될 자격이 없는 남자라고, 저처럼 좋은 여자를 붙잡고 있을 수 없다고, 저를 놔줘야 한다고까지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하루하루 말라가고 무너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 그러던 어느 날 밤, 사위는 절망감에 휩싸인 채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와 울면서 그녀를 붙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연아, 차라리 당신이 다른 남자 아이라도 낳아서 내 아이처럼, 우리 아이처럼 키울까? 나 정말 아빠가 되고 싶어. 너무 외로웠어. 혼자 사는 동안. 내가 좋은 아빠가 될게.
물론 술김에한 헛소리였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 사위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포자기 섞인 말은 이미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제 딸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사위와 사이도 서먹서먹해지고 마음도 우울해 있는 상황에서 기분 전환이라도 하라며 친구들과 간만에 나간 동창회 자리, 그곳에서 딸은 위로를 받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창시절부터 자신을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던 한 남자 동창, 바로 어제 제가 보았던 그놈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던 딸은 결국 그 남자의 위로에 기대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딸은 눈물이 가득 고였고 제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때 정말 딱 한 번이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놓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소리치고 싶었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만이 남았습니다. 제 딸이, 제가 아는 그 착하고 여린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데 문제는 덜컥 아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원치 않은 아이가. 딸은 고개를 숙인 채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순간 곤히 잠들어 있던 손주가 작은 소리를 내며 잠투정을 했습니다. 딸은 반사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제 딸의 끔찍한 실수이자 절망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위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도 기막힌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저는 그저 망연자실한 채 제 딸과 손주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죠. 이제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딸의 고백은 제 심장을 송곳으로 쑤시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룻밤의 실수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말에 저는 잠시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딸이 짊어지게 된 운명의 무게가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했어야지. 사위가 술김에 한 소리를 가지고 진짜로 애를 낳으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래서 강민이는 이 사실을 알아?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 젖은 얼굴로 더욱 기막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임신 사실 알았을 때 죽고 싶었어요, 아빠. 강민 씨에게 모든 걸 고백하고 이혼하고 이 아이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을, 내 남편을 더 이상 속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딸은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혼까지 각오할 마음으로 말이죠. 그렇지만 정작 퇴근한 남편을 앞에 두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몇 번이나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위의 휴대폰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병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강민 씨 되시죠? 지난번 추가로 진행했던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그 전화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받았던 정밀 조직 검사에 대한 결과 통보였죠. 비록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지만 조직 내에서 극소량의 건강한 정자가 발견되어 시험관 아기 시술이 가능하다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빠, 그 순간 강민 씨 얼굴을 보셨어야 해요. 평생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저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사위는 아내의 임신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자신에게 찾아온 기적에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기쁨 앞에 제 딸은 결국 입을 닫아버리고 말았죠. 차마 그 희망의 불씨를 자신의 실수로 짓밟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딸은 남편의 정저로 만들어진
시험관 배아를 이식받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완벽하게 위장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처럼요. 딸은 그 순간이 다시 오기라도 한 것처럼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저에게 더 잔인한 시험을 주셨나 봐요. 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기집이 하나만 보인다고요. 그 순간부터 제 딸은 지옥 같은 불확실성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과연 누구의 아이인지 자기 자신조차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희망과 다른 남자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절망 사이에서 매일같이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아빠.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그래서 그냥 운명에 맡기기로 했어요. 이 아이는 그냥 우리 아이라고, 강민 씨 아이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의 얼굴에서 남편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자 딸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아이의 친부인 그 동창놈이 나타나 아이가 나를 똑 닮았다. 저처럼 의심을 품어서 은근슬쩍 딸에게 접근해서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아 자신과 유전자 검사를 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잘 되었다 싶었던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넌 어떻게 엮여도 그런 놈이랑. 저도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자기 아이가 맞다고 확신하며 돈을 요구하는데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끌려다녔던 거예요. 그럼 그 동창놈은 이 모든 사실을 아는 게냐? 네, 처음에는 거액의 돈을 받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업이 망했다며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강민 씨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서 돈을 줬던 거예요.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제 딸은 지금 사방이 막힌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모두 사라지고 그저 제 딸이 너무나도 가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하니? 제 물음에 딸은 대답 대신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이 지독한 운명에서 제발 자신을 구해달라는 처절한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서 무너져 내린 딸을 그저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은 이 집안의 유일한 어른인 저 하나뿐이었죠. 사위는 아무것도 모른 채 뱃속의 아기가 자신의 핏줄이라 굳게 믿으며 아내의 배를 어루만지고 회담을 나누며 10달을 보냈던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도 엇갈린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제 딸은 남편을 사랑했기에 거짓말을 시작했고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 거짓은 아이의 탄생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딸의 모든 고백을 듣고 난 후 저희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터질 듯이 복잡했습니다. 딸의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지만 그 시작이 남편을 향한 사랑과 그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마냥 딸을 원망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동창이라는 김도식이라는 그 하이에나 같은 놈에게 평생을 물어뜯기며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그놈에게 계속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었죠. 언젠가는 그놈의 탐욕이 더 커지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모든 것이 탄로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행복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작은 파도에도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지요. 지금 딸과 사위가 누리는 행복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위태로운 모래성을 제 손으로 허물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다시 집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딸을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딸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결심했다. 강민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겠다. 아빠 안 돼요. 딸은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들키느니 차라리 딸의 입으로 밝히고 사위의 처분을 기다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위의 인품을 알기에 사위를 속이고 싶지 않았고 딸도 사위를 속이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이대로는 너도 강민이도 강산이도 모두 불행해질 뿐이다. 그 김도식이라는 놈은 평생 너를 괴롭힐 거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돈을 더 주면 그 자식도. 어리석은 소리 마라. 저는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놈의 탐욕은 끝이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야? 그 자식은 경찰서에 고소하고 그동안 갖다 바친 돈 다 보상받아야지.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더 이상 강민이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기만이야. 진실을 말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강민이가 너를 용서하지 않고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건 네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너의 죄값이다. 아빠가 옆에서 같이 짊어져 주마. 제 단호한 태도에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이것이 제 딸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며 저 착한 사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네가 직접 말할 용기가 없다면 내가 하겠다. 오늘 저녁 강민이와 만나겠다. 딸은 울기만 할 뿐이고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아, 나다.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주겠나? 자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그러네. 수화기 너머의 사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쾌활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그럼요. 제가 좋은 곳으로 예약해 놓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오늘 밤 저는 제 손으로 제 딸의 가정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어야만 합니다. 그 후 폭풍이 얼마나 거셀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지만 거울 속에는 낯선 늙은이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하는 짓일까? 이 방법만이 최선일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넣었습니다. 그것은 사위에게 보여줄 마지막 증거이자 이 모든 비극을 증명할 잔인한 불증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잠시 섰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우리 서연이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내가 결정을 내려줄 수밖에 없었어. 나중에 내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고 당신한테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부디 나에게 용기를 주시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밤 사위에게 건네야 할 말들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미안하네 강민아. 하지만 자네는 알아야 했어. 그 어떤 말로도 그에게 닥쳐올 고통을 위로할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한 사람의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형 집행이는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한적한 한정식 집의 룸에 들어서자 사위 최강민이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길이 막히지는 않았나요? 그 해맑은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순수한 얼굴에 어떻게 그 잔인한 진실의 칼날을 들이밀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버님, 안색이 어두우세요. 아니다, 괜찮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음식이 차려지고 술잔이 몇 번 오갔습니다. 사위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입안은 바짝 마르고 심장은 더욱 거세게 뛰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심을 굳히고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민아, 네 아버님, 내가 오늘 자네를 보자고 한 것은 자네에게 아주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일세. 네? 그게 무슨... 제 비장한 목소리에 사위의 얼떨떨한 얼굴에서도 점차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사위는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구겨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보게. 이게 뭔데요? 자네랑 강산이에 관한 서류야. 사위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친자관계 불일치라는 문구에 닿는 순간 저는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분노하고 소리치고 혹은 오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반응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그러나 사위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사위는 서류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놀라거나 분노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펐지만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아버님이 아실지는 몰랐는데... 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사위의 반응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 강산이가 제 친자가 아닌 줄은. 자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소린가? 이 아이는 자네 아이가 아니란 말이야. 서연이가 자네를... 그 한마디는 천둥처럼 제 귀에 내리꽂혔습니다. 사위는 씁쓸하게 웃으며 제게 술 한 잔을 따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위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서연이 다른 남자와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지도 이미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왜 끝까지 모른 척을 했는지 저는 그 속내가 궁금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연기하며 살아갈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서연이가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을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딱 한 번의 실수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도요. 따지고 보면 다 저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니 저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연이는 임신 기간 내내 매일 밤잠을 설치고 악몽을 꿨습니다. 잠꼬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고요. 물론 사위는 처음에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적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행동은 기쁨에 겨운 임산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늘 불안에 떨고 작은 일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그때 모든 것을 직감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딸에게 더 큰 짐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딸을 사랑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아내의 남자는 생각보다 쉽게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서 돈을 요구했던지 통장 잔고가 큰 금액이 한 번씩 없어졌고 이것저것 아내의 흔적을 뒤져보니 마침내 그 상대가 동창 김도식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더불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까지 말이지요. 저도 사람인데 왜 안 괴로웠겠어요. 처음엔 저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에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제 옆에서 울며 잠드는 서연이를 보면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잘못의 시작이 결국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저에게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그는 아내의 실수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녀의 비밀을 덮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핏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아빠라 부르며 따라줄 아이, 아내와 함께 웃으며 키울 수 있는 아이가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척 하기로 했어요. 서연이가 저지른 실수와 거짓말을 모두 눈 감아주고 뱃속의 아이를 제 아이로 받아들이기로요. 그것이 제가 이 가정을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서연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서연이와 저 아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제 가족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아버님, 그냥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사위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홀로 모든 진실의 무게를 감내하기로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어리석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사회의 고백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 뒤통수를 내리친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정이라 믿고 휘두르려 했던 진실의 칼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감내하기로 한 그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 무참히 부러져 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리는 사위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 속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었을 그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듯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저 혼자서는 너무 무거웠거든요. 사위의 말에 저는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곁으로 다가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이 순간에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위와 함께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 서연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듯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좀 봐봐. 사위가 아내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힘든 짐을 지게 했어. 다 내 탓이야.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여보. 미안해. 딸은 남편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오열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저는 차마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알던 가족이라는 개념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더 단단하고 위대한 무언가가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을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됐다. 이제 다 됐다. 그만 울어라. 이제부터는 이 늙은 아비가 내가 다 해결해 주마. 그날 이후 우리는 김도식이라는 그 추악한 협박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딸은 그동안 몰래 모아두었던 김도식이 딸을 궁지로 몰아놨던 증거를 제게 건넸고 저는 그것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딸을 궁지로 몰아놓고 돈을 뜯어간 고소당한 김도식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가장 큰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아픈 기억이 깃든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서울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남쪽의 작은 마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법 훌쩍 자란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라고 외치며 제 품에 달려와 안깁니다. 저는 아이를 번쩍 들어 목마를 태워줍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집니다. 저 멀리서는 사위와 딸이 텃밭을 가꾸며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불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평온하고 따스한 행복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모두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제게 아버님 많이 드세요라며 반찬을 놔주고 딸은 그런 우리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습니다. 우리는 핏줄이라는 굴레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용서하며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해질녘 저는 툇마루에 앉아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봅니다. 제 옆에는 어느새 다가온 사위가 함께 앉아 말없이 바다를 봅니다. 우리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강산이가 요즘 부쩍 자네를 닮아가는 것 같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산이가 제 아들이니 저 닮은 게 당연한 거죠. 제 나지막한 말에 사위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은 제게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가족은 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제 곁에서 제잘거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이제는 더없이 따스하고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